첩에 의해 쫓겨난 본처. 초가을 나주 읍내에서는 굴레 연습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유는 뜰에 감나무 근처에 앉아 과거 급제 때 하사받은 비단관대를 매만지고 있었죠. 새는 구슬피 울고 있었고 그날따라 하늘은 높았습니다. 그 옆에 앉은 부인 강씨는 갓 걷어낸 장독대 뚜껑을 닦으며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왜 그러시오? 요 며칠 기운이 수척해 보이옵니다. 인삼을 다려볼까요? 괜찮네. 관아일이 산더미라 그러네. 가을거지 끝나면 나아지겠지. 말은 그렇게 했으나 한윤의 이마에는 희미한 골이 파였습니다. 혼이 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슬아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문간에서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이 들렸습니다. 얘야, 이리 와보려무나. 강씨는 분주히 치마를 고쳐 입고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반드시 앉아 거울 앞쪽 찐 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집안이 이렇듯 고요한 것이 싫구나. 아이 울음소리 한 번 못 듣고 늙어가니 어미 된 사람으로서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불초한 며느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용선이 사죄니 말이 무슨 소용이냐? 사람으로 태어나 도리를 다하면 그뿐이지. 하지만 이 김씨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내가 도리를 다하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 하겠느냐? 그러니 말이다. 아가야. 내가 알아서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을 해결하기로 했다. 내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부디 이해해주면 고맙겠구나. 시어머니의 말은 서늘했고 강씨의 등골 사이로 왠지 모를 한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초하루, 초승달이 치마폭처럼 가늘게 걸린 밤이었습니다. 행랑에서 등불이 또렷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마루에서 시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소첩 월하라 하옵니다. 유추한 몸이오나 폐가 되지 않도록 애쓰겠사옵니다. 월화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살갑게 손을 잡고서는 말했죠. 고운 아이구나. 그래, 추운데 어서 들어와 몸부터 녹이자구나. 그 장면을 본 강씨는 마치 죄인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투의 감정이 올라오는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며 달래었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 오히려 아이 못 낳은 나의 허물을 탓하자. 김씨 집안의 첩으로 들어온 월화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순했습니다. 아니, 순해 보였죠. 그녀는 바느질을 배우고 안주인의 살림살이를 고분고분 익혔으며 밤이 되면 시어머니 곁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침성 있는 월화를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 찬바람이 드나드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아파 기침으로 밤을 지새운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죠. 갑자기 월화가 안방장롱을 정리하던 중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러댔죠. 곧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월화는 마치 독사라도 본 듯 몸을 움찔거리며 장롱 속을 가리켰는데 곱게 접힌 이불 사이에서 누렇게 상한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붉은 글씨로 괴이한 글자들이 얽힌 부적과 작은 지푸라기 인형 하나였죠. 이게 무엇이냐? 그것을 본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아버렸습니다. 월화가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소첩이 바람이 스며드는 듯하여 장롱을 살펴봤는데 이런 끔찍한 것이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화를 끌어들이는 사술 같은데. 강씨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흉악한 것은 처음 봅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처음 보았다. 이 집안채 장롱에 이 흉악한 것을 누가 넣었단 말이냐? 장롱의 열쇠는 안주인 너와 나만 갖고 있지 않느냐? 갑자기 월화가 목을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을 탓하고 싶진 않으나 소문에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이 질투 어린 시기에 사수를 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칼보다 매서웠습니다. 강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이옵니다. 저는 맹세코
그때 마당을 가로질러 한윤이 들어왔습니다. 월화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를 맞으며 손으로 장롱을 가리켰습니다. 장롱 앞에 놓인 부적과 지푸라기 인형, 한윤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이런 폐륜을 누가 저질렀단 말이요. 설마 당신이요. 월화를 들인 일을 이렇게 안갚음하려는 것이요. 서방님, 저는 결백하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구박하던 나를 내년이 기어코 못된 사수를 부려 저주를 퍼부었구나. 필시 내 몸이 이렇게 쇠약해진 것도 내년 짓이겠지? 눈이 발등까지 쌓이던 날 강씨는 얇은 도포를 여미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장롱 안에 있던 부적으로 인해 친정으로 쫓겨나는 중이었죠. 그녀를 마중 나온 종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한유는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내 자리는 없다.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거라. 어머님, 전 진짜 억울합니다. 제 짓이 아닙니다. 시끄럽다. 더 욕되게 하지 말거라. 바람이 겨울비를 섞어 뿌렸고 문이 닫힐 때쯤 강씨는 집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그녀의 친정집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이 얹힌 볕단 사이로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는데 강씨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방 안에 있던 홀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왔느냐?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강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딸에게서 그동안의 사정을 들은 아버지의 눈썹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딸을 안다. 내가 그런 흉한 짓을 할 리 없다. 곧 아버지는 커다란 솥에 미음을 올리고 작은 방에 숯불 화로를 들여 따뜻하게 덮였습니다. 사람 일엔 모두 때가 있는 법이란다. 지금처럼 진심이 아예 닿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 지금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한동안 나와 같이 살자구나.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말이야. 강씨는 홀아버지와 같이 살며 매일같이 손바느질을 하면서 마음을 고르고 다듬었습니다. 바느질 틈틈이 마당에 감을 주어 차를 다리고 텃밭에 물을 뽑아 김치를 담가 이웃과 나누기도 했죠. 그리고 지나가는 고아에게는 누룽지를 건네고 병든 이웃에게는 사냐초를 다려 약차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주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푸는 세월은 그녀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 사이 본가의 안채에서는 매일같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월화는 온 사람들을 맞으며 새로 산 비단 치마를 나부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부적들을 치워서 그런지 기침은 씻은 듯이 나았고 대신 웃음이 늘었죠. 월화야, 며칠 밤은 어찌 그리 달이 환하더냐? 아니야. 어머님 곁이라서 그러한가 봅니다. 맏며느리를 내쫓고 첩과 함께 즐겁게 사는 시어머니를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기생 출신이 조강지처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부터 안주인이던 강씨는 어디 갔냐는 물음까지 각자 다양한 얘기들로 뒷담화를 했죠. 그러나 낮은 수군거림은 국그릇의 하얀 김처럼 금세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느덧 봄이 두 번 바뀌고 그동안 집안의 금고는 어느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잔치를 열고 흥청망청 썼다 하더라도 만석군 집안의 금고가 그리 쉽게 비는 법은 없었는데 말이죠. 또한 그 시장통에서는 은밀하고도 불길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월화가 해가 지면 은밀히 읍내에 큰 기와집으로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무역으로 큰 돈을 번 상인 박모가 살고 있었고 박모와 월화가 한때 한패였다는 수군거림이 뒤따라왔습니다. 마침내 이 소문은 시어머니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의 의심이 밤마다 시어머니를 잠 못 이루게 했고 결국 어느 저녁 월화를 불러앉혔습니다. 월화야, 너와 그 상인 박모 무슨 사이냐? 솔직히 말하거라.
월화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이다가 금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괜한 소문이옵니다. 장에 나갔다 우연히 마주친 적은 있으나 사사로이 본 적은 없사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옵니다. 그 말투에는 억울함과 애교가 절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그날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폐물, 옷가락지, 비단치마, 심지어 귀하게 모아둔 장신구 상자까지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랑방 구석에 있던 작은 돈괴마저 비어 있었죠. 행랑채 하인이 급히 달려와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작은 아시방이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고 말 한 필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마당을 나가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길 끝에서 바람이 스산히 불어와 마른 낙엽만이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내 눈이 어찌 그리 어두웠을꼬. 며칠 후 읍내에서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이 집에서 벌어졌던 그 사술 사건, 장롱 속 부적과 인형에 관해 말씀드릴 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그 물건을 만들어 팔던 무당을 잡았는데 그 무당이 이르길 월화라는 여인이 은전을 주며 부적과 지푸라기 인형을 내어 달라 했다 말했습니다. 이에 늦게라도 집안의 법도를 바로 잡으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오래전 알았던 사실처럼 놀라지도 않았죠. 초가을 벼가 누렇게 익어가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에 벼이삭이 출렁이며 물결을 만들고 들파는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한유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강씨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문간에서 강씨가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옷매무새는 단정했고 눈빛은 겨울을 견뎌낸 강물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아가야, 내가 어리석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의심하고 쫓아내기까지 했지? 너를 내친 그날부터 마음이 썩어 들어갔다. 이런 나를 용서해주겠니? 한유는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더니 이내 석고대죄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부인, 1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그 억울함을 믿지 못한 내가 죄인일세. 부디 못난 사람을 용서해주게. 강씨는 조용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지만 오래 눌러둔 상처의 깊이가 담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날 제 마음을 거두었사옵니다. 그때부터 제 발걸음은 다른 길을 향했사옵니다. 그러니 원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겠니? 돌아갈 마음은 없사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그리하거라. 하지만 때때로 얼굴은 보여다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놓일 테니. 이에, 어머님. 안부를 전하러는 가겠사옵니다. 사시사철이 바뀌는 소식과 함께 그 계절의 향기도 전하겠사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벼냄새를 실어 나르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묵은 때를 조금씩 벗겨내듯 서로의 굳은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강씨는 집 뒤편에 작은 의방을 지어 버려진 아이들을 들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아원에 가까운 형태였죠. 그렇게 자신의 사비를 들여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선행 때문에 먼 훗날 관아에서는 그녀에게 정표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비석에는 집안을 잃고도 덕을 잃지 않으니 이것을 마땅히 의라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 앞을 지나며 의로 첩에 의해 쫓겨난 본처. 초가을 나주 읍내에서는 굴레 연습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유는 뜰에 감나무 근처에 앉아 과거 급제 때 하사받은 비단관대를 매만지고 있었죠. 새는 구슬피 울고 있었고 그날따라 하늘은 높았습니다. 그 옆에 앉은 부인 강씨는 갓 걷어낸 장독대 뚜껑을 닦으며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왜 그러시오? 요 며칠 기운이 수척해 보이옵니다. 인삼을 다려볼까요? 괜찮네. 관아일이 산더미라 그러네. 가을거지 끝나면 나아지겠지. 말은 그렇게 했으나 한윤의 이마에는 희미한 골이 파였습니다. 혼이 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슬아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문간에서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이 들렸습니다. 얘야. 이리 와보려무나. 강씨는 분주히 치마를 고쳐 입고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반드시 앉아 거울 앞쪽 찐 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집안이 이렇듯 고요한 것이 싫구나. 아이 울음소리 한 번 못 듣고 늙어가니 어미 된 사람으로서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불초한 며느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용선이 사죄니 말이 무슨 소용이냐? 사람으로 태어나 도리를 다하면 그뿐이지. 하지만 이 김씨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내가 도리를 다하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 하겠느냐? 그러니 말이다. 아가야. 내가 알아서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을 해결하기로 했다. 내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부디 이해해주면 고맙겠구나. 시어머니의 말은 서늘했고 강씨의 등골 사이로 왠지 모를 한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초하루, 초승달이 치마폭처럼 가늘게 걸린 밤이었습니다. 행랑에서 등불이 또렷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마루에서 시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소첩 월하라 하옵니다. 유추한 몸이오나 폐가 되지 않도록 애쓰겠사옵니다. 월화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살갑게 손을 잡고서는 말했죠. 고운 아이구나. 그래, 추운데 어서 들어와 몸부터 녹이자구나. 그 장면을 본 강씨는 마치 죄인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투의 감정이 올라오는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며 달래었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 오히려 아이 못 낳은 나의 허물을 탓하자. 김씨 집안의 첩으로 들어온 월화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순했습니다. 아니, 순해 보였죠. 그녀는 바느질을 배우고 안주인의 살림살이를 고분고분 익혔으며 밤이 되면 시어머니 곁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침성 있는 월화를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 찬바람이 드나드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아파 기침으로 밤을 지새운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죠. 갑자기 월화가 안방 장롱을 정리하던 중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러댔죠. 곧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월화는 마치 독사라도 본 듯 몸을 움찔거리며 장롱 속을 가리켰는데 곱게 접힌 이불 사이에서 누렇게 상한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붉은 글씨로 괴이한 글자들이 얽힌 부적과 작은 지푸라기 인형 하나였죠. 이게 무엇이냐? 그것을 본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아 버렸습니다. 월화가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수첩이 바람이 스며드는 듯하여 장롱을 살펴봤는데 이런 끔찍한 것이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화를 끌어들이는 사술 같은데. 강씨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흉악한 것은 처음 봅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처음 보았다. 이 집안채 장롱에 이 흉악한 것을 누가 넣었단 말이냐? 장롱의 열쇠는 안주인 너와 나만 갖고 있지 않느냐? 갑자기 월화가 목을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을 탓하고 싶진 않으나 소문에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이 질투 어린 시기에 사수를 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칼보다 매서웠습니다. 강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이옵니다. 저는 맹세코. 그때 마당을 가로질러 한윤이 들어왔습니다. 월화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를 맞으며 손으로 장롱을 가리켰습니다. 장롱 앞에 놓인 부적과 지푸라기 인형, 한윤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이런 폐륜을 누가 저질렀단 말이요. 설마 당신이요. 월화를 들인 일을 이렇게 안갚음하려는 것이요. 서방님,
저는 결백하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구박하던 나를 내년이 기어코 못된 사수를 부려 저주를 퍼부었구나. 필시 내 몸이 이렇게 쇠약해진 것도 내년 짓이겠지? 눈이 발등까지 쌓이던 날 강씨는 야른 도포를 여미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장롱 안에 있던 부적으로 인해 친정으로 쫓겨나는 중이었죠. 그녀를 마중 나온 종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한유는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내 자리는 없다.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거라. 어머님, 전 진짜 억울합니다. 제 짓이 아닙니다. 시끄럽다. 더 욕되게 하지 말거라. 바람이 겨울비를 섞어 뿌렸고 문이 닫힐 때쯤 강씨는 집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그녀의 친정집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이 얹힌 볕단 사이로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는데 강씨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방 안에 있던 홀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왔느냐?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강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딸에게서 그동안의 사정을 들은 아버지의 눈썹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딸을 안다. 내가 그런 흉한 짓을 할 리 없다. 곧 아버지는 커다란 솥에 미음을 올리고 작은 방에 숯불 화로를 들여 따뜻하게 덮였습니다. 사람 일엔 모두 때가 있는 법이란다. 지금처럼 진심이 아예 닿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 지금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한동안 나와 같이 살자구나.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말이야. 강씨는 홀아버지와 같이 살며 매일같이 손바느질을 하면서 마음을 고르고 다듬었습니다. 바느질 틈틈이 마당에 감을 주어 차를 다리고 텃밭에 물을 뽑아 김치를 담가 이웃과 나누기도 했죠. 그리고 지나가는 고아에게는 누룽지를 건네고 병든 이웃에게는 사냐초를 다려 약차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주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푸는 세월은 그녀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 사이 본가의 안채에서는 매일같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월화는 온 사람들을 맞으며 새로 산 비단 치마를 나부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부적들을 치워서 그런지 기침은 씻은 듯이 나았고 대신 웃음이 늘었죠. 월화야, 며칠 밤은 어찌 그리 달이 환하더냐? 아니야. 어머님 곁이라서 그러한가 봅니다. 맏며느리를 내쫓고 첩과 함께 즐겁게 사는 시어머니를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기생 출신이 조강지처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부터 안주인이던 강씨는 어디 갔냐는 물음까지 각자 다양한 얘기들로 뒷담화를 했죠. 그러나 낮은 수군거림은 국그릇의 하얀 김처럼 금세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느덧 봄이 2번 바뀌고 그동안 집안의 금고는 어느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잔치를 열고 흥청망청 썼다 하더라도 만석군 집안의 금고가 그리 쉽게 비는 법은 없었는데 말이죠. 또한 그 시장통에서는 은밀하고도 불길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월화가 해가 지면 은밀히 읍내에 큰 기와집으로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무역으로 큰 돈을 번 상인 박모가 살고 있었고 박모와 월화가 한때 한패였다는 수군거림이 뒤따라왔습니다. 마침내 이 소문은 시어머니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의 의심이 밤마다 시어머니를 잠 못 이루게 했고 결국 어느 저녁 월화를 불러앉혔습니다. 월화야, 너와 그 상인 박모 무슨 사이냐? 솔직히 말하거라. 월화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이다가 금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괜한 소문이옵니다. 장에 나갔다 우연히 마주친 적은 있으나 사사로이 본 적은 없사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옵니다. 그 말투에는 억울함과 애교가 절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그날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폐물, 옷가락지, 비단치마, 심지어 귀하게 모아둔 장신구 상자까지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랑방 구석에 있던 작은 돈괴마저 비어 있었죠. 행랑채 하인이 급히 달려와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작은 아시방이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고 말 한 필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마당을 나가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길 끝에서 바람이 스산히 불어와 마른 낙엽만이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내 눈이 어찌 그리 어두웠을꼬. 며칠 후 읍내에서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이 집에서 벌어졌던 그 사술 사건, 장롱 속 부적과 인형에 관해 말씀드릴 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그 물건을 만들어 팔던 무당을 잡았는데 그 무당이 이르길 원하라는 여인이 은전을 주며 부적과 지푸라기 인형을 내어 달라 했다 말했습니다. 이에 늦게라도 집안의 법도를 바로 잡으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오래전 알았던 사실처럼 놀라지도 않았죠. 초가을 벼가 누렇게 익어가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에 벼이삭이 출렁이며 물결을 만들고 들파는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한유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강씨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문간에서 강씨가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옷매무새는 단정했고 눈빛은 겨울을 견뎌낸 강물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아가야, 내가 어리석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의심하고 쫓아내기까지 했지? 너를 내친 그날부터 마음이 썩어 들어갔다. 이런 나를 용서해주겠니? 한유는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더니 이내 석고대죄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부인, 1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그 억울함을 믿지 못한 내가 죄인일세. 부디 못난 사람을 용서해주게. 강씨는 조용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지만 오래 눌러둔 상처의 깊이가 담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날 제 마음을 거두었사옵니다. 그때부터 제 발걸음은 다른 길을 향했사옵니다. 그러니 원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겠니? 돌아갈 마음은 없사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그리하거라. 하지만 때때로 얼굴은 보여다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놓일 테니. 이에 어머님. 안부를 전하러는 가겠사옵니다. 사시사철이 바뀌는 소식과 함께 그 계절의 향기도 전하겠사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벼냄새를 실어 나르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묵은 때를 조금씩 벗겨내듯 서로의 굳은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강씨는 집 뒤편에 작은 의방을 지어 버려진 아이들을 들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아원에 가까운 형태였죠. 그렇게 자신의 사비를 들여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선행 때문에 먼 훗날 관아에서는 그녀에게 정표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비석에는 집안을 잃고도 덕을 잃지 않으니 이것을 마땅히 의라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 앞을 지나며 의로 첩에 의해 쫓겨난 본처. 초가을 나주 읍내에서는 굴레 연습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유는 뜰에 감나무 근처에 앉아 과거 급제 때 하사받은 비단관대를 매만지고 있었죠. 새는 구슬피 울고 있었고 그날따라 하늘은 높았습니다. 그 옆에 앉은 부인 강씨는 갓 걷어낸 장독대 뚜껑을 닦으며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왜 그러시오? 요 며칠 기운이 수척해 보이옵니다. 인삼을 다려볼까요? 괜찮네. 관아일이 산더미라 그러네. 가을거지 끝나면 나아지겠지. 말은 그렇게 했으나 한윤의 이마에는 희미한 골이 파였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슬하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문간에서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이 들렸습니다. 얘야. 이리 와보려무나. 강 씨는 분주히 치마를 고쳐 입고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반드시 앉아 거울 앞쪽 찐 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집안이 이렇듯 고요한 것이 싫구나. 아이 울음소리 한 번 못 듣고 늙어가니 어미 된 사람으로서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불초한 며느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용선이 사죄니 말이 무슨 소용이냐? 사람으로 태어나 도리를 다하면 그뿐이지. 하지만 이 김씨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내가 도리를 다하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 하겠느냐? 그러니 말이다. 아가야. 내가 알아서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을 해결하기로 했다. 내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부디 이해해주면 고맙겠구나. 시어머니의 말은 서늘했고 강 씨의 등골 사이로 왠지 모를 한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초하루, 초승달이 치마폭처럼 가늘게 걸린 밤이었습니다. 행랑에서 등불이 또렷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마루에서 시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소첩월하라 하옵니다. 유추한 몸이오나 폐가 되지 않도록 애쓰겠사옵니다. 월화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살갑게 손을 잡고서는 말했죠. 고운 아이구나. 그래, 추운데 어서 들어와 몸부터 녹이자구나. 그 장면을 본 강 씨는 마치 죄인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투의 감정이 올라오는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며 달래었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 오히려 아이 못 낳은 나의 허물을 탓하자. 김씨 집안의 첩으로 들어온 월화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순했습니다. 아니, 순해 보였죠. 그녀는 바느질을 배우고 안주인의 살림살이를 고분고분 익혔으며 밤이 되면 시어머니 곁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침성 있는 월화를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 찬바람이 드나드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아파 기침으로 밤을 지새운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죠. 갑자기 월화가 안방장롱을 정리하던 중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러댔죠. 곧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월화는 마치 독사라도 본 듯 몸을 움찔거리며 장롱 속을 가리켰는데 곱게 접힌 이불 사이에서 누렇게 상한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붉은 글씨로 괴이한 글자들이 얽힌 부적과 작은 지푸라기 인형 하나였죠. 이게 무엇이냐? 그것을 본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 앉아 버렸습니다. 월화가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소첩이 바람이 스며드는 듯하여 장롱을 살펴봤는데 이런 끔찍한 것이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화를 끌어들이는 사술 같은데. 강 씨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적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흉악한 것은 처음 봅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처음 보았다. 이 집안채 장롱에 이 흉악한 것을 누가 넣었단 말이냐? 장롱의 열쇠는 안주인 너와 나만 갖고 있지 않느냐? 갑자기 월화가 목을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을 탓하고 싶진 않으나 소문에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이 질투 어린 시기에 사수를 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칼보다 매서웠습니다. 강 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이옵니다. 저는 맹세코. 그때 마당을 가로질러 한윤이 들어왔습니다. 월화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를 맞으며 손으로 장롱을 가리켰습니다. 장롱 앞에 놓인 부적과 지푸라기 인형, 한윤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이런 폐륜을 누가 저질렀단 말이요. 설마 당신이요. 월화를 들인 일을 이렇게 안갚음하려는 것이요. 서방님, 저는 결백하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구박하던 나를 내년이 기어코 못된 사수를 부려 저주를 퍼부었구나. 필시 내 몸이 이렇게 쇠약해진 것도 내년 짓이겠지? 눈이 발등까지 쌓이던 날 강 씨는 야은 도포를 여미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장롱 안에 있던 부적으로 인해 친정으로 쫓겨나는 중이었죠.
그녀를 마중 나온 종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한유는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내 자리는 없다.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거라. 어머님, 전 진짜 억울합니다. 제 짓이 아닙니다. 시끄럽다. 더 욕되게 하지 말거라. 바람이 겨울비를 섞어 뿌렸고 문이 닫힐 때쯤 강씨는 집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그녀의 친정집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이 얹힌 볕단 사이로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는데 강씨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방 안에 있던 홀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왔느냐?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강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딸에게서 그동안의 사정을 들은 아버지의 눈썹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딸을 안다. 내가 그런 흉한 짓을 할 리 없다. 곧 아버지는 커다란 솥에 미음을 올리고 작은 방에 숯불 화로를 들여 따뜻하게 덮였습니다. 사람 일엔 모두 때가 있는 법이란다. 지금처럼 진심이 아예 닿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 지금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한동안 나와 같이 살자구나.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말이야. 강씨는 홀아버지와 같이 살며 매일같이 손바느질을 하면서 마음을 고르고 다듬었습니다. 바느질 틈틈이 마당에 감을 주어 차를 다리고 텃밭에 물을 뽑아 김치를 담가 이웃과 나누기도 했죠. 그리고 지나가는 고아에게는 누룽지를 건네고 병든 이웃에게는 사냐초를 다려 약차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주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푸는 세월은 그녀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 사이 본가의 안채에서는 매일같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월화는 온 사람들을 맞으며 새로 산 비단 치마를 나부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부적들을 치워서 그런지 기침은 씻은 듯이 나았고 대신 웃음이 늘었죠. 월화야, 며칠 밤은 어찌 그리 달이 환하더냐? 아니야. 어머님 곁이라서 그러한가 봅니다. 맏며느리를 내쫓고 첩과 함께 즐겁게 사는 시어머니를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기생 출신이 조강지처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부터 안주인이던 강씨는 어디 갔냐는 물음까지 각자 다양한 얘기들로 뒷담화를 했죠. 그러나 낮은 수군거림은 국그릇의 하얀 김처럼 금세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느덧 봄이 2번 바뀌고 그동안 집안의 금고는 어느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잔치를 열고 흥청망청 썼다 하더라도 만석군 집안의 금고가 그리 쉽게 비는 법은 없었는데 말이죠. 또한 그 시장통에서는 은밀하고도 불길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월화가 해가 지면 은밀히 읍내에 큰 기와집으로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무역으로 큰 돈을 번 상인 박모가 살고 있었고 박모와 월화가 한때 한패였다는 수군거림이 뒤따라왔습니다. 마침내 이 소문은 시어머니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의 의심이 밤마다 시어머니를 잠 못 이루게 했고 결국 어느 저녁 월화를 불러앉혔습니다. 월화야, 너와 그 상인 박모 무슨 사이냐? 솔직히 말하거라. 월화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이다가 금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괜한 소문이옵니다. 장에 나갔다 우연히 마주친 적은 있으나 사사로이 본 적은 없사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옵니다. 그 말투에는 억울함과 애교가 절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그날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폐물, 옷가락지, 비단치마, 심지어 귀하게 모아둔 장신구 상자까지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랑방 구석에 있던 작은 돈괴마저 비어 있었죠.
행랑채 하인이 급히 달려와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작은 아시방이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고 말 한 필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마당을 나가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길 끝에서 바람이 스산히 불어와 마른 낙엽만이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내 눈이 어찌 그리 어두웠을꼬. 며칠 후 읍내에서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이 집에서 벌어졌던 그 사술 사건, 장롱속 부적과 인형에 관해 말씀드릴 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그 물건을 만들어 팔던 무당을 잡았는데 그 무당이 이르길 원하라는 여인이 은전을 주며 부적과 지푸라기 인형을 내어 달라 했다 말했습니다. 이에 늦게라도 집안의 법도를 바로 잡으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오래전 알았던 사실처럼 놀라지도 않았죠. 초가을 벼가 누렇게 익어가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에 벼이삭이 출렁이며 물결을 만들고 들파는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한유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강씨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문간에서 강씨가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옷매무새는 단정했고 눈빛은 겨울을 견뎌낸 강물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아가야, 내가 어리석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의심하고 쫓아내기까지 했지? 너를 내친 그날부터 마음이 썩어 들어갔다. 이런 나를 용서해주겠니? 한유는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더니 이내 석고대죄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부인, 1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그 억울함을 믿지 못한 내가 죄인일세. 부디 못난 사람을 용서해주게. 강씨는 조용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지만 오래 눌러둔 상처의 깊이가 담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날 제 마음을 거두었사옵니다. 그때부터 제 발걸음은 다른 길을 향했사옵니다. 그러니 원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겠니? 돌아갈 마음은 없사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그리하거라. 하지만 때때로 얼굴은 보여다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놓일 테니. 이에, 어머님. 안부를 전하러는 가겠사옵니다. 사시사철이 바뀌는 소식과 함께 그 계절의 향기도 전하겠사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벼냄새를 실어 나르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묵은 때를 조금씩 벗겨내듯 서로의 굳은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강씨는 집 뒤편에 작은 의방을 지어 버려진 아이들을 들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아원에 가까운 형태였죠. 그렇게 자신의 사비를 들여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선행 때문에 먼 훗날 관아에서는 그녀에게 정표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비석에는 집안을 잃고도 덕을 잃지 않으니 이것을 마땅히 의라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 앞을 지나며 의로 첩에 의해 쫓겨난 본처. 초가을 나주 읍내에서는 굴레 연습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유는 뜰에 감나무 근처에 앉아 과거 급제 때 하사받은 비단관대를 매만지고 있었죠. 새는 구슬피 울고 있었고 그날따라 하늘은 높았습니다. 그 옆에 앉은 부인 강씨는 갓 걷어낸 장독대 뚜껑을 닦으며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왜 그러시오? 요 며칠 기운이 수척해 보이옵니다. 인삼을 다려볼까요? 괜찮네. 관아일이 산더미라 그러네. 가을거지 끝나면 나아지겠지. 말은 그렇게 했으나 한윤의 이마에는 희미한 골이 파였습니다. 혼인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슬아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문간에서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이 들렸습니다. 얘야. 이리 와보려무나. 강씨는 분주히 치마를 고쳐 입고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반드시 앉아 거울 앞쪽 찐 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집안이 이렇듯 고요한 것이 싫구나. 아이 울음소리 한 번 못 듣고
늙어가니 어미 된 사람으로서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불초한 며느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용선이 사죄니 말이 무슨 소용이냐? 사람으로 태어나 도리를 다하면 그뿐이지. 하지만 이 김씨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내가 도리를 다하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 하겠느냐? 그러니 말이다. 아가야. 내가 알아서 집안의 대를 잇는 일을 해결하기로 했다. 내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부디 이해해주면 고맙겠구나. 시어머니의 말은 서늘했고 강씨의 등골 사이로 왠지 모를 한기가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초하루, 초승달이 치마폭처럼 가늘게 걸린 밤이었습니다. 행랑에서 등불이 또렷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마루에서 시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소첩월하라 하옵니다. 유추한 몸이오나 폐가 되지 않도록 애쓰겠사옵니다. 월화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살갑게 손을 잡고서는 말했죠. 고운 아이구나. 그래, 추운데 어서 들어와 몸부터 녹이자구나. 그 장면을 본 강씨는 마치 죄인처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질투의 감정이 올라오는 자신의 마음을 단속하며 달래었죠.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 오히려 아이 못 낳은 나의 허물을 탓하자. 김씨 집안의 첩으로 들어온 월화는 생긴 것과는 다르게 순했습니다. 아니, 순해 보였죠. 그녀는 바느질을 배우고 안주인의 살림살이를 고분고분 익혔으며 밤이 되면 시어머니 곁에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침성 있는 월화를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겨울 찬바람이 드나드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이 아파 기침으로 밤을 지새운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이었죠. 갑자기 월화가 안방장롱을 정리하던 중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불러댔죠. 곧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월화는 마치 독사라도 본 듯 몸을 움찔거리며 장롱 속을 가리켰는데 곱게 접힌 이불 사이에서 누렇게 상한 종이 뭉치가 나왔습니다. 붉은 글씨로 괴이한 글자들이 얽힌 부적과 작은 지푸라기 인형 하나였죠. 이게 무엇이냐? 그것을 본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주저 앉아버렸습니다. 월화가 눈물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소첩이 바람이 스며드는 듯하여 장롱을 살펴봤는데 이런 끔찍한 것이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화를 끌어들이는 사술 같은데. 강씨 역시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부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런 흉악한 것은 처음 봅니다. 그때 시어머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처음 보았다. 이 집안채 장롱에 이 흉악한 것을 누가 넣었단 말이냐? 장롱의 열쇠는 안주인 너와 나만 갖고 있지 않느냐? 갑자기 월화가 목을 놓아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형님을 탓하고 싶진 않으나 소문에 아이를 못 낳는 여인들이 질투 어린 시기에 사수를 쓴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칼보다 매서웠습니다. 강씨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일이옵니다. 저는 맹세코. 그때 마당을 가로질러 한윤이 들어왔습니다. 월화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그를 맞으며 손으로 장롱을 가리켰습니다. 장롱 앞에 놓인 부적과 지푸라기 인형, 한윤의 눈에 핏발이 섰습니다. 이런 폐륜을 누가 저질렀단 말이요. 설마 당신이요. 월화를 들인 일을 이렇게 안갚음하려는 것이요. 서방님, 저는 결백하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고 구박하던 나를 내년이 기어코 못된 사수를 부려 저주를 퍼부었구나. 필시 내 몸이 이렇게 쇠약해진 것도 내년 짓이겠지? 눈이 발등까지 쌓이던 날 강씨는 얇은 도포를 여미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장롱 안에 있던 부적으로 인해 친정으로 쫓겨나는 중이었죠. 그녀를 마중 나온 종들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한유는 말 한마디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내 자리는 없다. 그런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멀쩡하게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거라. 어머님, 전 진짜 억울합니다. 제 짓이 아닙니다.
시끄럽다. 더 욕되게 하지 말거라. 바람이 겨울비를 섞어 뿌렸고 문이 닫힐 때쯤 강씨는 집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그녀의 친정집은 시골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이 얹힌 볕단 사이로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있었는데 강씨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방 안에 있던 홀아버지가 눈을 크게 뜨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네가 왜 여기에 왔느냐? 설마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강씨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만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딸에게서 그동안의 사정을 들은 아버지의 눈썹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내 딸을 안다. 내가 그런 흉한 짓을 할 리 없다. 곧 아버지는 커다란 솥에 미음을 올리고 작은 방에 숯불 화로를 들여 따뜻하게 덮였습니다. 사람 일엔 모두 때가 있는 법이란다. 지금처럼 진심이 아예 닿지 않는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 지금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으로 한동안 나와 같이 살자구나.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말이야. 강씨는 홀아버지와 같이 살며 매일같이 손바느질을 하면서 마음을 고르고 다듬었습니다. 바느질 틈틈이 마당에 감을 주어 차를 다리고 텃밭에 물을 뽑아 김치를 담가 이웃과 나누기도 했죠. 그리고 지나가는 고아에게는 누룽지를 건네고 병든 이웃에게는 산야초를 다려 약차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기다림은 주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베푸는 세월은 그녀를 뿌리 깊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 사이 본가의 안채에서는 매일같이 잔치가 열렸습니다. 월화는 온 사람들을 맞으며 새로 산 비단 치마를 나부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부적들을 치워서 그런지 기침은 씻은 듯이 나았고 대신 웃음이 늘었죠. 월화야, 며칠 밤은 어찌 그리 달이 환하더냐? 아니야. 어머님 곁이라서 그러한가 봅니다. 맏며느리를 내쫓고 첩과 함께 즐겁게 사는 시어머니를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기생 출신이 조강지처를 잡아먹었다는 이야기부터 안주인이던 강씨는 어디 갔냐는 물음까지 각자 다양한 얘기들로 뒷담화를 했죠. 그러나 낮은 수군거림은 국그릇의 하얀 김처럼 금세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느덧 봄이 2번 바뀌고 그동안 집안의 금고는 어느새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리 잔치를 열고 흥청망청 썼다 하더라도 만석군 집안의 금고가 그리 쉽게 비는 법은 없었는데 말이죠. 또한 그 시장통에서는 은밀하고도 불길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월화가 해가 지면 은밀히 읍내에 큰 기와집으로 드나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무역으로 큰 돈을 번 상인 박모가 살고 있었고 박모와 월화가 한때 한패였다는 수군거림이 뒤따라왔습니다. 마침내 이 소문은 시어머니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처음엔 고개를 저으며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의 의심이 밤마다 시어머니를 잠 못 이루게 했고 결국 어느 저녁 월화를 불러앉혔습니다. 월화야, 너와 그 상인 박모 무슨 사이냐? 솔직히 말하거라. 월화는 잠시 놀란 듯 눈을 깜빡이다가 금세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괜한 소문이옵니다. 장에 나갔다 우연히 마주친 적은 있으나 사사로이 본 적은 없사옵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하옵니다. 그 말투에는 억울함과 애교가 절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눈빛을 거두지 않았지만 그날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새벽 장롱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폐물, 옷가락지, 비단치마, 심지어 귀하게 모아둔 장신구 상자까지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랑방 구석에 있던 작은 돈괴마저 비어 있었죠. 행랑채 하인이 급히 달려와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작은 아시방이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뒷문이 열려 있었고 말 한 필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황급히 마당을 나가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먼 길 끝에서 바람이 스산히 불어와 마른 낙엽만이 흩날릴 뿐이었습니다. 내 눈이 어찌 그리 어두웠을꼬.
며칠 후 읍내에서 포졸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전 이 집에서 벌어졌던 그 사술 사건, 장롱속 부적과 인형에 관해 말씀드릴 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얼마 전 그 물건을 만들어 팔던 무당을 잡았는데 그 무당이 이르길 원하라는 여인이 은전을 주며 부적과 지푸라기 인형을 내어 달라 했다 말했습니다. 이에 늦게라도 집안의 법도를 바로 잡으시라고 알려드립니다. 시어머니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미 오래전 알았던 사실처럼 놀라지도 않았죠. 초가을 벼가 누렇게 익어가던 날이었습니다. 바람에 벼이삭이 출렁이며 물결을 만들고 들파는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시어머니와 한유는 무거운 걸음을 옮겨 강씨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문간에서 강씨가 일어나 그들을 맞았습니다. 옷매무새는 단정했고 눈빛은 겨울을 견뎌낸 강물처럼 깊고 맑았습니다. 아가야, 내가 어리석었다. 손주를 보고 싶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 너를 의심하고 쫓아내기까지 했지? 너를 내친 그날부터 마음이 썩어 들어갔다. 이런 나를 용서해주겠니? 한유는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더니 이내 석고대죄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부인, 10년 넘게 함께 살면서도 그 억울함을 믿지 못한 내가 죄인일세. 부디 못난 사람을 용서해주게. 강씨는 조용히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지만 오래 눌러둔 상처의 깊이가 담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이미 그날 제 마음을 거두었사옵니다. 그때부터 제 발걸음은 다른 길을 향했사옵니다. 그러니 원망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주겠니? 돌아갈 마음은 없사옵니다. 시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그리하거라. 하지만 때때로 얼굴은 보여다오. 그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놓일 테니. 이에, 어머님. 안부를 전하러는 가겠사옵니다. 사시사철이 바뀌는 소식과 함께 그 계절의 향기도 전하겠사옵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벼냄새를 실어 나르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묵은 때를 조금씩 벗겨내듯 서로의 굳은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강씨는 집 뒤편에 작은 의방을 지어 버려진 아이들을 들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아원에 가까운 형태였죠. 그렇게 자신의 사비를 들여 아이들에게 먹을 것과 잘 곳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러한 선행 때문에 먼 훗날 관아에서는 그녀에게 정표를 하나 올렸습니다. 그 비석에는 집안을 잃고도 덕을 잃지 않으니 이것을 마땅히 의라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집 앞을 지나며 의로 첩에 의해 쫓겨난 본처. 초가을 나주 읍내에서는 굴레 연습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유는 뜰에 감나무 근처에 앉아 과거 급제 때 하사받은 비단관대를 매만지고 있었죠. 새는 구슬피 울고 있었고 그날따라 하늘은 높았습니다. 그 옆에 앉은 부인 강씨는 갓 걷어낸 장독대 뚜껑을 닦으며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감, 왜 그러시오? 요 며칠 기운이 수척해 보이옵니다. 인삼을 다려볼까요? 괜찮네. 관아일이 산더미라 그러네. 가을거지 끝나면 나아지겠지. 말은 그렇게 했으나 한윤의 이마에는 희미한 골이 파였습니다. 혼이 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슬아에 아이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때 문간에서 시어머니의 마른 기침이 들렸습니다. 얘야. 이리 와보려무나. 강씨는 분주히 치마를 고쳐 입고 안채로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반드시 앉아 거울 앞쪽 찐 머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집안이 이렇듯 고요한 것이 싫구나. 아이 울음소리 한 번 못 듣고 늙어가니 어미 된 사람으로서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불초한 며느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용선이 사죄니 말이 무슨 소용이냐? 사람으로 태어나 도리를 다하면 그뿐이지. 하지만 이 김씨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내가 도리를 다하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 하겠느냐? 그러니 말이다. 아가야.
내가 알아서 집안에 대를 잇는 일을 해결하기로 했다. 내 마음이 상할지도 모르겠지만 부디 이해해주면 고맙겠구나. 시어머니의 말은 서늘했고